혹시 요즘 이런 생각이 자주 드시나요? 나는 왜 늘 이 모양일까? 뭐 하나 이룬 것도 없고, 저 사람은 벌써 손주도 대학에 보냈다는데, 같은 나이인데, 친구는 벌써 해외여행도 다니고, 남편은 퇴직하고도 여유롭다더라.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할까? 누군가가 나를 깎아내린 것도 아닌데, 가만히 앉아있는 나 자신이 오히려 가장 잔인하게 나를 몰아세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나도 모르게 또 비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자꾸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나는 왜 저 사람만큼 못할까? 난 왜 늘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질까? 이런 감정은 결코 나 혼자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중년의 어느 시점쯤에서 우리는 모두 한 번쯤 이런 감정에 덫에 걸려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은 비교에는 끝이 없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친구의 딸이 부럽고, 내일은 이웃집 며느리와 사이 좋은 할머니가 부럽고, 모레는 또 다른 누군가의 여행 사진이 가슴을 콕 찌르듯 들어옵니다. 비교는 겉으로는 나를 채찍질하며 자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조용히 내 마음을 갉아먹는 중독과도 같습니다. 아주 조용하고 끈질기게 스며들어 내 삶을 자꾸만 타인의 기준으로 재단하게 만듭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화면 너머에서 그 마음의 무게를 묵묵히 견디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뇌과학적 방법과 마음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술을 전하고자 합니다. 비교라는 감정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왜 우리는 자꾸 그쪽으로 마음이 기울게 되는지, 그리고 그 감정을 멈추는 데 도움이 되는 실천 가능한 5가지 전략을 소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비교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진정한 자존감 회복의 비결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론이나 조언이 아니라 마음 깊숙이 닿을 수 있는 이야기로 전해드릴 것입니다. 비교하지 않는 삶, 나를 다시 사랑하는 법. 지금부터 차분히 함께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와 비교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금세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며 자존감이 단번에 높아지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자꾸 남과 자신을 견주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인간의 뇌가 본래 그렇게 작동하도록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신경심리학자 리처드 윌킨스 박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상대적 위치를 파악하는데 가장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신이 어떤 무리 속에서 어디쯤에 위치해 있는지, 누가 더 나은지, 누가 뒤처졌는지를 끊임없이 판단하고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기능은 원시시대의 생존 본능에서 비롯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에는 자신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빠르게 파악해야 더 나은 먹이를 얻고 더 안전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대는 더 이상 먹이를 두고 경쟁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뇌는 여전히 비교라는 도구를 들고 자꾸 타인의 삶을 들여다보게 만듭니다. 이러한 비교는 처음에는 단순한 부러움으로 시작되지만 어느 순간 열등감으로 바뀌게 되고 더 지나면 자기 혐오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감정의 변화는 매우 조용하고 은밀하게 다가오기에 스스로도 그것을 인식하기가 어렵습니다. 단지 기분이 가라앉는다고 느끼지만 그 시작은 대부분 비교에서 비롯됩니다. 비교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자극제가 아니라 조용히 자존감을 갉아먹는 병이 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정신과의사 테오 콘퍼스 박사는 현대인이 느끼는 우울감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과도한 비교 중독을 지적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SNS 속 반짝이는 타인의 삶을 마주하며 나는 왜 저렇게 살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 자신의 삶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됩니다. 프랑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남의 불행은 견딜 수 있지만 남의 행복은 견디기 어렵다. 이처럼 타인의 행복은 나의 평온을 아주 쉽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이유는 단순한 열등감 때문일까요? 놀랍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 이유는 정체성에 대한 불안에서 비롯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이 나이에 괜찮은 사람인가? 나는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하지 않을수록 사람은 타인을 통해 자신을 정의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다. 혹은 나는 왜 저 사람만큼 되지 못하는가와 같은 판단을 통해 스스로의 존재를 끊임없이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나의 실험을 소개하겠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가 제시한 사회적 비교 이론입니다. 그는 실험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한 그룹에게는 자신보다 나은 사람과 비교하도록 유도하였고 다른 그룹에게는 자신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과 비교한 그룹은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될 것이다라는 학습된 무기력에 빠졌고 자신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한 그룹 역시 기쁨이나 만족감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비교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내면에서는 나는 지금 이대로 부족하다는 선언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남보다 조금 낫다고 느낄 때의 우월감조차도 결국에는 매우 불안정한 감정에 불과합니다. 언제 이 자리가 흔들릴까?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면 어떻게 하지라는 불안이 늘 따라붙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비교는 자존감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존감에 더 큰 구멍을 만들어내는 작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끝없는 비교의 터널에서 벗어나는 첫 걸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비교는 대상을 정할 때 작동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은 생각보다 막연한 다수가 아닙니다. 조용히 자신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비교의 대부분은 사실 아주 구체적인 단 한 사람에게서 비롯된다는 사실을요. 김 여사는 손주가 의대에 간다더라. 박 선생의 남편은 퇴직금으로 제주도에 땅을 샀다고 하더라. 내 친구는 벌써 요양원 상담을 받으며 노후 준비를 모두 마쳤다더라. 이처럼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단 한 사람. 우리는 무의식 중에 그 사람을 마음속 기준점처럼 저장해 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나의 감정을 흔드는 리모컨이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첫 번째 실천법은 조용하지만 매우 강력한 선언에서 시작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마음속에서 지우는 일입니다. 물론 그 사람을 완전히 잊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화려한 삶이나 멋진 모습이 떠오를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인생이고 나는 나대로 충분히 잘 살고 있다. 그리고 종이에 다음과 같이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김영희는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잘 살든 못 살든 내 인생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 문장은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고도 좋고 거울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뇌는 시선이 자주 닿는 문장을 현실로 인식합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적 기준 지우기 훈련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심리학자 다니엘 카너먼은 초점의 환상이라는 실험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사람들에게 당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하기 전에 어떤 사진을 먼저 보여주었는지에 따라 그들의 대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부유한 사람의 사진을 본 경우에는 돈이 중요하다고 답했고, 가족이 웃는 사진을 본 경우에는 가족이 최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즉, 어디에 시선을 두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 기준이 타인에게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포기하게 됩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일이 당신의 평정을 흔들게 두지 마라. 그것은 당신의 몫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을 괴롭게 하는 그 한 사람의 이름을 마음속에서 조용히 내려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삶은 감상할 수는 있겠지만
결코 내 삶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비교는 대상이 존재해야 작동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비교의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이자 강력한 실천법입니다. 어느 날 친구가 무심히 한마디를 던집니다. 요즘 다들 제주도 한 달 살기 간다던데. 그 말 한마디에 마음 한쪽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나는 왜 아직도 제자리인 걸까? 누군가가 나를 비난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친구가 한 말일 뿐인데 나는 또다시 스스로를 깎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우리 대부분은 이러한 과정을 너무나 익숙하게 반복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내가 바라던 삶이었는가? 이 질문은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비교의 전선을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내면의 무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마치 내 꿈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제주도 한 달 살이, 손주의 해외 유학, 남편의 여행 선물, 딸의 대기업 취업. 이 모든 것이 정말로 내가 원하던 목표였을까요? 아니면 세상이 좋다고 말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것을 따라가야 할 것만 같았던 것일까요? 심리학자 베르나르 베이슐은 이러한 현상을 외부 기준 내면화 증후군이라 정의하였습니다. 타인의 기준을 내면에 받아들여 그 기준으로 스스로를 끊임없이 평가하며 살아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처음에는 괜찮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나도 좀 더 나아지고 싶은 것이니까라며 자극제로 삼으려 했던 의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반복되고 마음속에 점점 깊이 새겨지기 시작하면 이제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던 삶이 무엇이었는지도 혼란스러워지게 됩니다. 스스로 만든 꿈이 아니라 누군가가 정해준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애쓰게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데이비드 메겔로이와 존 더닝의 실험은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당신이 원하는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한 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현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절반이 넘는 참가자들이 자신의 목표와는 아무 관련 없는 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이 내가 원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해내지 못하면 괜히 불안해집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남의 기준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맞추려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비교는 더 커지고 자존감은 점점 무너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해졌습니다. 비교라는 감정이 떠오르는 순간 단 한 번만이라도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내가 원하던 삶이었는가? 만약 그 대답이 아니오라면 이제는 그 삶을 쫓는 것을 멈춰야 할 시간입니다. 그것은 나의 인생이 아니라 그저 타인의 인생을 감탄하며 바라보는 자리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비교를 멈추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삶의 중심을 다시 나 자신에게 되돌려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타인의 박수를 기준 삼아 스스로의 걸음걸이를 판단해버립니다. 누군가는 벌써 손주를 유치원에 보냈다는데 나는 왜 아직도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가? 같은 나이인데 그 사람은 이미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있다. 이럴 때마다 마음을 다잡으며 이렇게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호흡이고 나는 나의 리듬으로 살아가고 있다. 비교는 타인의 삶을 기준 삼는 것이고 질문은 나의 삶을 다시 찾아오는 과정입니다. 비교라는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 한마디를 꼭 되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삶은 정말 내가 바라던 삶이었는가? 이 질문 하나가 당신 안에 오랫동안 숨어있던 진짜 바람을 다시 불러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타인의 삶은 더 이상 질투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참고서가 됩니다. 나는 여전히 나답게 살아가고 있으며 나의 속도로, 나만의 방식대로 충분히 괜찮은 인생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되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마쳤다는 생각이 들 때쯤 저녁 시간이 되어 소파에 누워 무심코 스마트폰을 켜게 됩니다. 손가락은 자연스럽게 익숙한 앱을 누릅니다. 인스타그램, 카카오 스토리,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 스크롤을 한두 번 내리기도 전에 누군가의 빛나는 순간들이 화면을 가득 채웁니다. 딸이 이번에도 또 상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아침에 꽃다발을 사다 주었어요. 이번에는 유럽 여행입니다. 파리에서의 아침입니다. 그 순간 마음 한켠이 살짝 찌릿해집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나름대로 만족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그 몇 장의 사진을 보는 순간 갑자기 내 하루가 초라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나는 왜 저렇게 살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평범할까?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하며 살아온 걸까? 이것이 바로 SNS가 지닌 조용하지만 강력한 영향력입니다. 누군가의 하이라이트 장면을 나의 평범한 일상과 비교하게 만들고 그 비교가 반복되면 조금씩 내 마음의 자리를 빼앗아 가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자 에단 크로스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페이스북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행복감은 낮고 외로움과 우울감은 더욱 깊어진다고 합니다. 특히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타인의 게시물만 바라보는 수동적 사용자일수록 비교 중독의 위험이 훨씬 더 크다고 분석됩니다. 또 하나의 흥미로운 실험이 있습니다. 덴마크 행복연구소에서는 한 그룹에게 일주일간 SNS를 완전히 중단하게 하였고 다른 그룹은 평소처럼 SNS를 계속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7일이 지난 뒤 SNS를 끄는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는 무려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놀랍게도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SNS는 결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누군가의 삶 중에서도 가장 반짝이는 장면, 그것도 아름답게 편집된 일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이런 상황과도 같습니다. 드라마의 명장면만을 모아놓은 장면을 보고 그것을 자신의 현실과 비교하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초라할까 하고 자책하는 것과 같습니다. 원래 타인의 삶은 명장면처럼 보이고 내 삶은 모든 장면이 담긴 다큐멘터리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남의 클라이맥스를 자신의 일상의 시작과 비교하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조금은 유쾌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 꽃다발을 받고 나서 그 사람은 무엇을 먹었을까? 유럽 여행이 즐거웠겠지만 비행기 탑승 시간은 어땠을까? 이처럼 가볍게 웃으며 상상과 비교의 고리를 끊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정 회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알랭 드 보통은 SNS가 유발하는 감정의 흐름을 이렇게 정리하였습니다. 불행은 다른 사람의 삶을 훔쳐보는 데서 시작된다. 따라서 이제는 손가락을 멈추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비교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에서 시작됩니다. 무심코 켠 화면, 무심코 내리는 스크롤, 그 속에 들어있는 타인의 삶이 조용히 내 감정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화면을 멈추면 비교가 멈추고 비교가 멈추면 마음은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한번 이렇게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을 잠시 멀리 두고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창밖에 있는 나무 한 그루를 조용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나무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옆 나무보다 꽃이 늦게 피었을지라도 그 나름의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의 삶을 들여다보느라 내 삶의 색을 잃어버리고 있던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만큼은 그 손가락을 스마트폰이 아닌 자신의 마음 위에 살며시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부터 비교는 멈추게 되고 비로소 나의 이야기가 다시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아직도 똑같은 일만 반복하고 있는 걸까? 젊었을 땐 그래도 꿈이 있었는데, 같은 나이인데 친구는 손주도 보고 자격증도 따고 여행도 다니는데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이럴 때 우리는 타인이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나 혹은 상상 속의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내면화된 비교 습관이라 부릅니다. 한 번이라도 나는 부족하다는 감정을 반복적으로 느끼게 되면 우리의 뇌 안에는 일종의 비교 회로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이 회로는 매우 자연스럽게 생각의 방향을 자기 비난으로 이끌게 됩니다. 비슷한 시기에 함께 일했던 동료가 은퇴 후 작가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단순히 멋지다고 감탄하면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속마음에서는 어느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살아온 걸까? 이럴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자존감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한 칸씩 낮아지게 됩니다. 심리학자 루카스 베렌트 박사는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문장 속에 가장 깊은 비교와 열등감이 숨어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왜 저 사람처럼 하지 못할까? 나는 왜 아직 이것조차 해내지 못했을까? 나는 왜 이렇게 평범하기만 할까? 이러한 문장들 속에는 자신을 지속적으로 깎아내리는 습관적인 시선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선의 방향을 바꾸는 데에는 복잡한 이론도 긴 상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문장, 단 하루의 연습만으로도 우리의 뇌는 충분히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문장은 바로 나는 지금도 충분히 잘 살고 있다. 어쩌면 너무 단순하게 들려 이 한마디로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뇌는 반복된 언어에 실제로 반응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은 언어에 따라 움직이며 말은 우리가 매일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지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훈련을 심리학에서는 리프레이밍 기법, 즉 감정 재구성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세탁기를 한 번 돌리고 손주 밥 한 끼를 차려주고 혼자 병원을 다녀온 날, 그 하루가 괜히 무의미하게 느껴지거나 아무 의미 없는 시간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나를 위해 또 가족을 위해 잘 살아냈다. 또는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지금 내 몫을 충분히 해내고 있다. 이처럼 감정을 스스로 다시 해석하는 연습을 하면 비교에서 비롯된 허무함과 열등감은 조금씩 그 색을 잃고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프랑스 철학자 장 자크 루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현명한 사람은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언제나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존재하며 그들을 바라보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부족한 감정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만족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도 충분히 잘 살고 있다. 이 말을 하루에 단 한 번, 비교라는 감정이 올라오는 바로 그 순간에 입 밖으로 꺼내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쌓이고 그 말이 반복될수록 우리의 감정은 비교의 회로에서 벗어나 자기 확신의 회로로 이동하게 됩니다. 하루 중 단 한 번 비교라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그 순간 이 문장을 꼭 되뇌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도 충분히 잘 살고 있다. 이 짧은 문장이 당신의 하루를 달라지게 만들고 당신의 자존감을 더욱 단단하게 세워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한마디가 다시 내 삶을 바라보는 시선을 부드럽고 따뜻하게 바꾸어 줄 것입니다. 하루를 보내다 보면 누군가의 삶이 유독 부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 집 부부는 정말 사이가 좋아 보인다.
친구는 자녀들이 용돈도 주고 자주 찾아온다던데. 나는 왜 이렇게 모든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스쳐 지나갈 때 괜히 입꼬리가 내려가고 하루의 기운이 조금씩 빠져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장면들은 그 사람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단지 한 장면에 불과합니다. 더 나아가 그 장면조차 내가 스스로 편집하여 받아들인 이미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리학자 페이스 헤일은 이에 대해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당신이 부러워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라고 요청한 뒤 그 사람이 실제로 겪은 힘든 사건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결과 참가자의 78%가 그 사람을 더 이상 부럽게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장면 뒤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함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남의 삶을 바라보는 방식을 조금 바꾸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비교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감상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치 전시회에 걸린 한 폭의 그림을 감상하듯 저 사람은 저런 색으로 인생을 그려왔구나 하고 그저 감탄하며 바라보는 태도를 가져보는 것입니다. 참 멋지다. 나는 나대로 또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의 인생은 더 이상 나를 위협하는 무대가 아니라 그저 하나의 장르로 존재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활기찬 색채로, 누군가는 잔잔한 수채화로, 또 누군가는 강렬하고 선명한 붓질로 인생을 채색합니다. 그리고 나는 나만의 따뜻한 톤으로 조용히 나의 인생을 채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존중이며 감탄이고 자기 삶에 대한 애정입니다.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자유이다. 부러움은 비교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비교는 내 삶의 기준이 외부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그 기준을 다시 나 자신의 내면으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내 인생을 나만의 호흡으로 살아가고 있다.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내 삶은 충분히 괜찮다. 오늘 하루 누군가의 삶이 잠시 부럽게 느껴진다면 조용히 다음과 같이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참 멋지다. 나는 또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이다.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의 삶은 더 이상 내 감정을 흔드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풍경이 됩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 나만의 길을 조용하고 단단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비교를 멈추었다고 해서 곧바로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제 무엇을 목표로 삼고 살아야 하는가? 비교하지 않으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럴 때 우리는 자존감이라는 단어를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중요한 오해 하나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자존감을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생기는 감정으로 여깁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과 혹은 스스로도 대견하게 여길 수 있는 결과를 이루었을 때 자존감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자존감은 성과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 자신과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는가에서 시작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역시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다면 이미 내면의 자존감은 매일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 박사는 자존감과 자기 연민의 관계를 강조합니다. 즉, 내가 나 자신을 얼마나 따뜻하게 대하느냐가 결국에는 내가 나를 얼마나 믿고 있는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실수하고 무언가를 놓치고 부족함을 느끼는 순간이 있지만 그때마다 그래도 나는 잘해보려고 노력했잖아 라고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이 자존감을 다시 세우는 힘이 됩니다. 이제 비교를 내려놓은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내기 위한
자존감 회복의 5가지 작은 방법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삶의 속도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같은 나이인데 친구는 벌써 손주를 다 키워놓았고 이웃은 노후 설계를 끝마쳤다는데 나는 왜 아직 제자리인 것 같을까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정해진 시간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리학자 엘렌 랭어는 말합니다.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가장 강력한 조건은 타인의 시간표를 따르지 않는 것이다. 누군가는 일찍 정상을 찍고 누군가는 천천히 걸으며 주변의 풍경을 모두 감상합니다. 내 삶이 느리게 보일 수 있어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닌 자기만의 리듬입니다. 둘째, 당신을 깎아내리는 말과는 거리를 두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가까운 사람의 무심한 한마디가 하루 종일 마음의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 나이에 아직도 그걸 하고 있어? 왜 그렇게 소극적이야? 이러한 말들이 마음을 계속 흔든다면 그것은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그 말이 아직 내 안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에는 조용히 마음의 선을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조금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한마디가 지금의 나를 지켜주는 담벼락이 되어줍니다. 셋째, 사소한 자기 돌봄을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고 잠들기 전 가볍게 손등을 쓰다듬으며 오늘도 수고했어라고 자신에게 말해주는 것. 이처럼 작고 조용한 행동들이 내가 나 자신을 존중하고 있음을 증명해주는 중요한 신호가 됩니다. 심리학자 앤젤라 더크워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작은 자기 관리가 반복되면 사람은 스스로를 신뢰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자존감이다. 오늘 하루 다른 사람이 몰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나를 알아주는 그 순간 자존감은 다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넷째, 삶을 다시 해석하는 힘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역시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이 일 덕분에 배운 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은 낙관적인 사람은 실패를 내 탓이 아닌 과정으로 해석한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력이며 자존감의 핵심이 되는 요소입니다. 이번 일로 나는 조금 더 단단해졌다. 혼자 있는 이 시간도 지금의 나를 잘 키우는 시간이다. 삶을 그저 견디는 것이 아니라 내 언어로 다시 써내려가는 연습. 이것이 자존감을 지켜주는 진짜 힘이 됩니다. 다섯째, 지금의 나를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스스로가 참 못나 보일 때가 있습니다. 별일 없이도 괜히 눈물이 나고 아무 이유 없이 외로움이 밀려올 때 우리는 자꾸 남을 보며 스스로를 깎아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애써 하루를 견뎌낸 자신의 시간을 조용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하나가 모두 자존감을 놓지 않으려 애쓴 조용한 용기의 시간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단단히 그리고 누구보다 조용히 지금까지 살아오신 여러분, 그 시간 자체가 이미 충분히 괜찮은 인생의 증거입니다. 오늘 하루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고 나의 속도, 나의 말, 나의 방식으로 묵묵히 살아낸 당신께 이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 이 문장이 당신의 삶에 다시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고 흔들리고 있던 자존감을 조용히 일으켜 세워줄 것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걸어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처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왜 나는 자꾸 남과 나를 비교하게 되는가? 왜 내 인생은 늘 부족하게만 느껴지는가? 그리고 그 마음의 시작점에는 우리 뇌에 새겨진 생존 본능과 무의식 속에 자리한 기준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교는 결코 나를 채찍질하며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나를 갉아먹는 병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비교를 멈추기 위해 단순하지만
강력한 5가지 실천 방법이 있다는 것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지요? 첫 번째, 비교 대상의 이름을 지우는 것. 두 번째, 그것이 정말 내가 원하던 삶이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 세 번째, SNS를 멈추고 내 마음에 집중하는 것. 네 번째, 나는 지금도 잘 살고 있다는 문장으로 감정을 재구성하는 것. 다섯 번째, 남의 삶을 감탄하며 감상하듯 바라보는 자세를 갖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는 자존감을 지켜내기 위한 5가지 삶의 자세 또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돌아보며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단지 비교당하지 않기 위해 혹은 남들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 애쓰며 살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나답게 살고 싶다는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조용히 묵묵히 버텨온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버팀의 시간 속에서 당신은 이미 충분히 대단히 잘 살아오신 분입니다. 인생은 누가 더 앞서가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자신의 속도대로 끝까지 걸어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누군가는 앞서 나아가고 누군가는 천천히 걸어가며 또 누군가는 중간에 멈췄다가 다시 출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그 길이 과연 내가 선택한 길인가, 그리고 그 속도가 내 마음에 맞는가 하는 점입니다. 남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어 스스로를 밀어붙이고 채찍질하게 되면 결국 그 길 위에서 자신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남보다 잘 살아 보이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의 시선에 잘나 보이기 위해 자신의 삶을 포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미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며 지금의 모습 그대로도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되는 존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비교를 멈춘 그 자리에 자존감이 피어납니다. 남의 기준을 내려놓는 순간 조용한 용기로 쌓아온 당신의 하루가 얼마나 괜찮은 삶이었는지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지금 잘 가고 계십니다. 비록 그 속도가 조금 느릴 수 있다 해도 조용하고 단단하게 당신만의 길을 차분히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밤 자신에게 이 말 하나만은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 이 한마디가 당신 안에 잠들어 있던 자존감을 다시 깨우고 당신 삶의 따뜻한 온기를 조용히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